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모은 재물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소? 아내의 목숨을 갉아먹어야 황금이 쌓이는 그 지독한 팔자. 오늘 이 관록의 무예인이 당신들의 그 끔찍한 과거 악행부터 모조리 들춰내어 완벽하게 박살을 내주리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흉악한 사주를 꿰뚫어보고 마당을 가로막던 약물에 취한 깡패들을 실전 무술로 제압한 뒤 드디어 비극의 원흉들이 숨어있는 으리으리한 저택 안으로 쳐들어가는 통쾌한 발걸음을 전해드렸지요. 제2편 5화 산산조각나. 거실과 처성인묘의 추악한 과거.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두꺼운 참나무. 현관문이 제 발차기 단 한 방에 요란한 굉음을 내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리석 바닥이 깔린 넓은 거실로 들어서자 최고급 가죽 소파 뒤에 웅크리고 숨어 덜덜 떨고 있는 세 명의 그림자가 단번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쥐고 흔든다며 언론에서 떵떵거리던 대기업 회장, 내 철학관에 찾아와 건방지게 행패를 부리던 그 오만한 아들놈, 그리고 시커먼 화장을 떡칠하고 사람을 홀리는 타락한 무당이었습니다. 거참, 늙은이가 밖에서 그 고생을 하며 마당에 널린 몹쓸 깡패. 놈들을 싹 치워줬으면 시원한 냉수라도 한 잔 내오는 게 사람의 도리 아뇨? 문짝이 하도 단단하게 잠겨 있길래 내가 직접 열고 들어왔소이다. 네, 이 사람아. 기어이 남의 집 거실까지 쳐들어오다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당장 나가지 못할까, 어디긴 어디요. 생사람 잡아서 부귀영화 누리는 끔찍한 생지옥이지. 아주 셋이 나란히 모여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꼴을 보니 죄짓고는 두 다리 뻗고 못 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만.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그리 몹쓸 짓을 해놓고 천벌을 피할 줄 알았소? 제 호통의 회장이라는 양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들놈, 즉 제 철학관에 찾아왔던 그 사주의 본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빽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 늙은이가 밖에서 우리 경호원들 다 부러뜨려 놨어. 무당님이 준비한 함정도 다 깨부쉈다고. 저 미친 영감이 내 재물도 다 망쳐놨단 말이야. 당장 어떻게 좀 해봐. 조용히 못해, 이 칠칠 맞은 놈아. 그리고 거기 늙은이.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여? 돈이요? 당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쥐어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내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돈. 아이고.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을 소리하고 있네. 억울하게 죽어간 귀한 집딸들 피를 짜내서 만든 그 더러운 돈. 내 손에 묻히기도 찝찝하오. 회장 양반, 당신 사주팔자와 당신 아들놈 사주를 보니 아주 똑 닮았더구만. 불과 흙이 바짝 메말라서 물을, 즉 여자를 바싹 말려 죽이는 지독한 팔자. 저는 대리석 바닥을 뚜벅뚜벅 밟으며 그들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무덤에 들어가야만 남편 재물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그 저주받은 처성이며 당신네 부자는 그 팔자를 고치고 덕을 쌓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 타락한 무당이랑 짜고 그걸 돈벌이에 이용했지. 내가 당신 과거를 모를 줄 아시오. 30년 전 당신 첫 번째 부인이 대궐 같은 본가 계단에서 굴러서 사고사했다고 알려졌지. 그리고 10년 뒤 두 번째 부인은 원인 모를 병사. 하늘이 두렵지 않소. 다 당신이 무당과 짜고 약물 먹이고 주술로 괴롭혀서 죽게 만든 거 아니오. 당신의 그 거대한 기업은 억울하게 죽은 두 여자의 뼈가루 위에 세워진 거요. 입 다무시오. 천한 것들이 우리 가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희생된 것은 당연한 이치다. 감히 당신 따위가 함부로 떠들 일이 아니야. 내 아들도 나처럼 위대한 길을 걸어야 해. 위대한 길. 사람 목숨 팔이 목숨처럼 여기고 혼자 배불리 먹는 게 위대한 길이오? 이 타락한 무당아, 당신도 똑같아. 신령을 모시고 사람을 살려야 할 무당이 돈에 눈이 멀어 흉악한 살인 청부업자 노릇을 해. 당신이 밖에서 피운 그 독한 약물향 냄새 때문에 내 옷에 구린내가 다 배었소. 30년 전부터 이 집안 안주인들을 차례차례 제물로 바쳐온 그 끔찍한 과거의 죗값, 오늘 단단히 치러야 할 거요.
회장님, 저 영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살려두면 우리 다 감옥 갑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무당의 다급하고 악에 바친 비명과 함께 소파 뒤에 숨어있던 회장이 갑자기 탁자 밑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번쩍이는 시퍼런 쇳덩이. 그것은 날이 시퍼렇게 선 흉악한 일본도였습니다. 돈 많은 자들이 불법으로 밀수에 숨겨둔 진검이었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던 무당 역시 품에서 날카로운 독침 3개를 꺼내 제 목을 향해 겨눴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집안의 30년 비밀을 다 까발린 당신을 살려둘 순 없지. 오늘 이 자리에서 뼈도 못 추리게 토막을 내어 지하실 사당에 제물로 바쳐주마. 늙으니 내가 무술을 좀 한다지만 이 진검과 독침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회장이 눈을 번뜩이며 진검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무당이 독침을 날리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앞뒤로 쏟아지는 치명적인 무기들의 공격은 아무리 무술의 달인이라도 피하기 어려운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제 정수리를 향해 바람을 가르며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범한 노인이라면 기겁을 하고 도망쳤겠지만 평생을 무도에 바친 제 눈에 그들의 움직임은 그저 어설픈 어린아이의 장난과도 같았습니다. 칼은 사람을 베어본 자가 쥐어야 무서운 법이지. 평생 남 시켜서 나쁜 짓만 하던 양반이 직접 칼을 드니 폼이 영 엉성하구만. 독침. 그딴 비겁한 암수로 내 16단 실전 무술을 뚫을 수 있을 줄 알았소. 챙. 타다다. 저는 숨을 짧게 들이마시며 상체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 날아오는 독침 3개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침들이 귓가를 스치고 뒤쪽 벽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 정수리로 내리꽂히는 진검의 칼날을 향해 몸을 반보 틀어 공간을 만든 뒤 오른손을 뱀처럼 뻗어 올렸습니다. 칼날의 옆면을 손바닥으로 쳐내어 궤도를 비틀어버리는 동시에 제 체중을 완벽하게 실어 회장의 무방비 상태인 오른쪽 팔꿈치 관절을 향해 벼락같은 팔꿈치 타격을 내리찍었습니다. 우드드. 아이고. 아야야야. 내 팔 부러진다. 뼈가 완벽하게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회장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진검은 허무하게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인체의 이치를 이용해 순식간에 관절을 제압해버린 겁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진검의 칼등을 발끝으로 가볍게 차올려 손에 쥐었습니다. 나이 먹고 관절 상하면 회복도 느린 법이오. 얌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으시오. 다음은 당신 차례요. 이 타락한 무당. 살려주세요. 두 번째 독침을 꺼내려던 무당이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손에 쥔 칼의 뭉툭한 손잡이 부분으로 무당의 쇄골 아래 급소를 정확하고 묵직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무당은 숨을 헉 하고 들이켜더니 그대로 눈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알량한 암기 한 번 더 쓰려다간 진짜로 전신마비가 올 거요. 움직이지 마시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시끄럽던 거실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악행을 일삼던 추악한 과거의 권력들이 제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무당님. 아들놈이 기겁을 하며 거실 안쪽 복도를 향해 엉금엉금 기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바닥에 뒹굴던 묵직한 장식용 도자기를 툭 걷어찼습니다. 허공을 날아간 도자기가 도망치던 아들놈의 무릎 뒤쪽 오금을 정확히 때렸고 놈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볼품없이 처박혔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 쓰러져 앓는 소리를 내는 아들놈의 비싼 양복 뒷덜미를 꽉 틀어쥐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도망가기는 어딜 도망가. 당신네 집안이 30년간 저지른 끔찍한 과거. 그리고 당신이 좋다고 쫓아다녀 놓고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불쌍한 처자한테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야 사람돌이 아니오. 자, 이제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지하실 제물당으로 앞장서시오. 그곳에 있는 몹쓸 부적과 제단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발겨 주겠소. 안내 똑바로 안 하면
계단 하나 내려갈 때마다 당신 뼈마디를 하나씩 쑤시게 만들어줄 테니 명심하고. 마침내 거실을 완벽하게 평정하고 이 집안의 모든 비극과 저주가 서려 있는 저택 지하실로 향하는 어두운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사이비 재단이 차려진 지하 사당으로 쳐들어가 사람 목숨을 돈벌이로 여긴 타락한 주술의 상징들을 모조리 깨부수고 남은 잔당들에게 완벽한 파멸을 선사하는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관록의 영감이 선사하는 거침없는 팩폭 물리 치료가 통쾌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인연에서 뵙겠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모은 재물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소. 그 지독한 원죄, 오늘 이 봉산이가 뿌리까지 뽑아주리다. 안녕하세요. 봉산명인 사주소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벌 회장이 휘두르는 진검과 무당의 독침을 날렵한 실전 기술로 제압하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진 지하실 입구까지 진격하는 통쾌한 장면을 보내드렸지요. 오늘은 그 어두운 지하 사당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사투와 30년간 숨겨온 핏빛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제6화 시작합니다. 제6화 지옥의 사당과 드러난 30년의 원죄. 아들놈의 뒷덜미를 짐짝처럼 움켜쥐고 어두운 지하실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호화로운 거실과는 딴판으로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코를 찌르는 역한 향 냄새와 습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허, 이놈들 보게나. 집안에 이런 음습한 소굴을 파놓고 금송아지를 키웠으니 집안 사주가 온통 피칠갑이 된 게 당연하구만. 여자를 잡아먹어야 재물이 쌓인다는 그 썩어 빠진 처성인묘의 저주. 오늘 내가 그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주마. 계단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겁에 질려 오줌 싸개처럼 떠는 아들놈을 문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뭐해? 당장 열지 않고 내 놈이 그 순진한 처자를 끌고 들어온 그 문 아니냐.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은 남아있을 텐데. 열게요. 열겠습니다. 아들놈이 벌벌 떠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철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방벽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기괴한 부적들이 도배되어 있고 중앙에는 커다란 향로와 함께 차가운 돌재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위에 두 손발이 묶인 채 입이 막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처자가 보였습니다. 처자, 걱정 말게나. 이 봉산이가 조금 늦었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해. 제가 처자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최정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놈들은 일반 깡패들과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살기가 감도는 눈으로 단단한 주먹을 쥐며 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늙은이, 여기까지 온 건 가상하다만 여긴 내 놈이 살아서 나갈 곳이 아니다. 회장님이 30년간 쌓아올린 공든탑을 무너뜨리게 둘 줄 알았더냐. 무술가로서 직감이 왔습니다. 놈들은 실전 격투를 익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좁은 지하실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몸의 중심을 낮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예인은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나 일단 움직이면 폭풍과도 같은 법이지. 내 놈들이 모시는 주인이 어떤 괴물인지 알고도 그 주먹을 휘두르는 거냐? 30년 전 이 집안의 안주인들이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내 놈들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가장 앞에 선 사내가 번개처럼 파고들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돌려 날렵하게 피한 뒤 그대로 놈의 명치에 묵직한 타격을 꽂아 넣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꺾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나, 뼈마디가 아릴 텐데 엄살 부리지 마라. 나머지 놈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발차기를 손등으로 가볍게 쳐내고 뒤에서 덮쳐오는 놈의 안면을 향해 몸을 틀어 날카로운 뒤차기를 날렸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사내의 몸이 벽에 박힌 향로를 들이받고 고꾸라졌습니다. 둘, 셋. 다음은 누구냐?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 움직임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가벼운 발걸음과 당황에 열린 턱 아래를 향해 짧고 간결한 올려치기를 연속으로 장렬시켰습니다. 1분도 안 되어 최정예라 자부하던 경호원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무술가로서 자비를 베풀었기에 목숨만은 붙여두었습니다. 무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것이지 악마의 개가 되라고 배우는 게 아니다. 이 못난 놈들아. 저는 재단으로 달려가 처자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처자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재단 뒤편, 화려한 비단으로 덮인 작은 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허, 이 무엇인가? 이 집안의 모든 원죄가 담긴 치부책이 여기 숨어 있었구만. 함 안에는 30년 전부터 회장이 무당과 결탁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제물로 바쳐진 여인들의 명단, 그리고 불법 비자금 장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놈들을 법의 이름으로 영원히 매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30년 전 사고사로 위장된 첫 번째 부인의 사건부터 모든 진실이 이 낡은 장부 속에 핏빛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 양반,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가 여기 다 있었어. 아내를 죽여 얻은 황금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몰랐겠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모은 재물은 이렇게 추악한 흔적을 남기는 법이야.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들놈이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하하, 그거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미 경찰도 우리 아버지 손바닥 아니야. 너도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이 지하실은 한 번 다치면 밖에서 절대로 못 열거든. 우리 다 같이 여기서 굶어 죽는 거야. 놈이 광기에 어린 눈으로 벽에 달린 비상 차단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란한 굉음을 내며 닫히고 지하실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의 산소가 서서히 희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자는 다시 공포에 질려 내 옷자락을 붙들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예인의 정신은 위기 속에서 더 맑아지는 법입니다. 저는 장부를 품에 소중히 넣고 지하실 벽면의 가장 취약한 구조를 살폈습니다. 내 놈이 문을 닫았으면 나는 벽을 뚫고 나갈 뿐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무술가의 발끝에 있는 법이지. 30년 묵은 이 지옥 구덩이를 오늘 내 발로 직접 부숴주마.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생각한 순간 지하실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과연 봉사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처자를 구하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원죄의 증거를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제7부에서는 지하실 벽을 부수는 봉산명인의 필살기와 놈들의 마지막 몰락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손에 땀을 쥐게 하셨다면 봉산명인 사주소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운이 지하실 벽을 뚫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더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화 무너지는 지옥과 무술가의 필살기. 내 놈들이 닫은 건 철문이지만 내가 부술 건 내 놈들의 썩어빠진 운명이다. 이 늙은이의 발끝이 벽을 뚫는지 못 뚫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안녕하세요. 봉산명인 사주소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폐쇄된 지하실에 갇혀 산소가 희박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보내드렸지요. 오늘은 봉산명인이 30년 원죄의 증거를 품에 안고 무술가의 날렵한 신법으로 벽을 부수며 탈출하는 통쾌한 반격의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제7화 시작합니다. 지하실의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폐쇄된 공간 속에서 처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1분 1초가 지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이대로 두면 얼마 못 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습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분 나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고 저 멀리 구석에서는 아들놈의 비겁한 흐느낌이 쥐새끼의 울음처럼 비굴하게 들려왔습니다. 어허, 이놈들이 기어이 동기어진을 하자는 개로구나. 하지만 이 봉산이가 오늘 여기서 꺾일 사주였다면
애초에 서울흥에서 그 비녀를 줍지도 않았을 게야. 내 팔자에 든 강력한 흙의 기운이 오늘 이 차가운 돌벽 따위에 막힐 줄 알았더냐. 30년간 사람 목숨을 제물로 삼아온 이 구린내 나는 구덩이가 내 무덤이 될 리가 없지. 오히려 이 어둠이야말로 내 놈들의 추악한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기운을 모았습니다. 무도인의 호흡법으로 희박한 산소를 폐부 깊숙이 끌어모으며 단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처자의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공포의 떨림이 제 팔뚝의 근육을 더욱 단단하게 조였습니다. 처자, 겁내지 마시게. 무술가는 위기 속에서 길을 만드는 법이고 무에 있는 하늘이 무너져도 도리를 지키는 법이라네. 잠시만 귀를 막고 내 뒤에 꼭 붙어 있게나. 이 늙은이의 발이 어떻게 길을 내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말이네. 이까지 콘크리트 벽은 30년 묵은 원안의 무게보다 가벼운 법이니까. 저는 지하실 벽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방위를 보듯 건물의 구조적 약점을 기운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벽면 너머로 미세하게 진동하는 외부의 공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히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비웃으며 구석에서 낄낄거렸습니다. 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광기에 젖은 목소리를 내뱉으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하하, 영감탱이, 노망났어. 그 벽은 두께만 30cm가 넘는 특수 콘크리트야. 철근이 촘촘하게 박혀서 대포로 쏴도 안 무너진다고 아무리 바락해봐야 소용없어.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숨이 막혀 죽어가는 거야. 아버지도 무당님도 우리를 버렸어. 이제 끝이야. 다 끝이라고. 조용히 해라. 이 못난 놈아. 내 놈 눈에는 이 벽이 단단해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30년 전 내 아비가 죽인 여인들의 원혼이 만든 균열이 훤히 보인다. 죄지은 자의 성벽은 아무리 높고 단단해도 결국 모래성일 뿐인 것을 왜 모른단 말이냐. 하늘이 지켜보고 땅이 굽어 살피는데 이까지 돌덩어리가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벽의 한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지상의 공기 정화 통로와 연결된 건물의 하중이 묘하게 쏠린 급소와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고수의 감각으로 그곳의 진동이 가장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뒤차기는 단순히 다리를 뻗는 동작이 아닙니다. 온몸의 회전력과 단전에서 끌어올린 기운을 발끝의 한 점에 모아 벼락처럼 내리꽂는 파괴의 정수입니다. 나는 가벼운 발놀림으로 리듬을 타며 몸의 중심을 낮췄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육 하나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짐에게 기운이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생략했습니다. 오직 짧은 숨을 고르고 몸을 날렵하게 반 바퀴 돌리며 모든 원력을 발꿈치에 집중했습니다. 쾅! 지하실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요란하게 요동치며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발끝이 벽에 닿는 순간 묵직한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단단했던 벽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쌓아올린 가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날렵하게 몸을 날려 연속으로 묵직한 주먹을 균열 사이에 꽂아 넣었습니다. 어깨의 회전을 이용해 체중을 실은 타격이 벽의 심장을 연달아 때렸습니다. 우드드, 콰직. 마침내 벽이 허물어지며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거센 바람과 함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부 깊숙이 박히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아들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무너진 구멍을 바라보았습니다. 놈의 눈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짐승 같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벽을 부순단 말인가?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무술가라는 게 정말로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법도가 이 벽을 부순 게야. 죄악의 무게가 한계를 넘으면 돌덩어리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법이지. 자,
이제 당신네 집안의 그 추악한 과거를 세상 밝은 빛 아래로 끌고 나갈 시간이구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통곡이 저 무너진 벽 틈으로 들리지 않느냐. 저는 처자를 부축해 무너진 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이미 푸르스름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원죄의 증거, 핏빛 치부책이 제 품 안에서 묵직한 정의의 무게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회장 일가의 완전하고 처참한 몰락뿐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담장을 넘어 저택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새벽의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 둔 정의로운 기자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뒷문으로 도망치려던 회장과 무당이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비싼 실크 가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란 말이야. 내 아들 앞길 망친 저 미친 영감을 당장 잡아넣으란 말이야. 저놈이 내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당신들 내 말 안 들어? 회장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경찰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 품 안에서 30년의 악행이 빼곡히 기록된 낡은 장부를 높이 꺼내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카메라의 셔터가 번개처럼 불을 뿜었습니다. 회장 양반, 이 장부에 적힌 30년의 원죄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 당신이 죽여서 저 지하 사당 밑에 제물로 바친 아내들의 억울한 사연이 여기 다 적혀 있소이다. 30년 전 그 비극부터 오늘 이 처자에게 저지른 짓까지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더러운 과거가 이 종이 한 장 한 장의 핏물로 배어 있단 말이오. 이제 당신의 그 잘난 기업도 아들의 앞길도 오늘로 끝이오. 무당은 제 매서운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땅바닥으로 쳐박았습니다. 놈들의 일그러진 사주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파멸이라는 필연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들놈 역시 뒤따라 나온 경찰들에 의해 포박당해 바닥을 굴렀습니다. 놈은 비겁하게도 아버지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다 아버지가 시킨 거야. 저 무당이 시키는 대로 재물만 준비했다고. 나 좀 살려줘요.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비겁한 아들놈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택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처자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 안은 경찰차에 태우고 멀어져가는 회장 일가의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제 눈에는 핏물이 나는 법. 30년을 끌어온 처성인묘의 저주가 이제야 비로소 풀리는구만. 무술가의 주먹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이 지은 죄가 제 목을 조르는 게 천배만배 더 무서운 법이지. 인과응보는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이치인 것을. 태양은 높이 떠올라 저택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예인으로서 내디는 발걸음마다 정의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부수어낸 건 단순한 콘크리트 벽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억울하게 갇혀있던 영혼들의 한을 풀고 돈과 권력으로 뒤틀린 세상의 법도를 바로잡은 무술가의 승리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땅 위로 진정한 평화의 기운이 맑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봉산명인의 날렵한 기술로 지옥 같던 지하실을 탈출하고 30년 원죄의 증거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악행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고 회장 일가는 법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남겨진 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마지막 제8화에서는 인과응보의 결말과 봉산명인이 전하는 따뜻한 사주 철학,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시원하셨다면 봉산명인 사주소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대망의 마지막 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8화 맑게 갠 하늘과 인과응보 최종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모은 재물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소. 뿌린대로 거두는 하늘의 이치는 어기는 법이 없는 것을. 오늘 이 봉산이가 당신들의 뒤틀린 팔자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니 이제 남은 건 차디찬 심판뿐이오. 안녕하세요.
봉산명인 사주 소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폐쇄된 지하실을 초인적인 힘으로 탈출하고 30년간 숨겨온 재벌가의 추악한 원죄를 세상에 알린 봉산명인의 통쾌한 반격을 보내드렸지요. 오늘은 그 기나긴 악행의 고리가 끊어지고 모든 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마지막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고 묵직하게 들려드립니다. 대망의 제8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택 마당을 비추던 새벽빛이 어느덧 찬란한 아침 햇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눅눅하고 음습했던 지하실의 냉기가 온몸에 배어 있었지만 정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등 뒤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저택 구석구석을 이 잡듯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주무르던 회장 부자의 오만한 기세는 간데없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들의 뒷모습은 그저 초라한 짐승의 몰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허, 이복의 회장 양반. 당신 사주에 든 그 날카로운 금의 기운이 결국 제사를 깎아 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구만. 아내를 제물로 바쳐 쌓아올린 그 거대한 성벽이 종잇장처럼 무너지는 꼴을 보니 하늘이 무섭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시오? 당신이 누리던 그 부귀영화는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여인들의 한이 서린 빚더미였음을 왜 몰랐단 말이오?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힌 천인공노할 악행이었소. 저는 저택 앞마당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몰아쳤던 탁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고 투명한 양기가 대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술가로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정의의 무게가 실렸고 무예인으로서 지켜낸 도리가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30년을 끌어온 처성인묘의 저주가 이제야 비로소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해방의 순간일 것입니다. 마당 한편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새벽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는 것을 보니 이제야 이 집안의 썩은 기운이 정화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흙 속 깊이 박혀있던 음산한 기운들이 아침 햇살에 증발하며 대지는 다시 본연의 따뜻한 숨결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던 처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 순진한 처자의 눈망울에는 아직 공포의 잔상이 남아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큼은 깊은 신뢰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자에게 다가가 차가운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어주었습니다. 처자, 이제 다 끝났네. 자네의 팔자에 든 그 맑은 물기운이 이제야 제 길을 찾았어. 저 어두운 지하실에서 겪은 일은 나쁜 꿈이라 생각하고 불을 털어버리게나. 자네는 이제 남을 돕고 덕을 쌓으며 살 수 있는 귀한 운명을 타고났으니 앞으로는 좋은 인연들이 자네의 길을 환하게 비춰줄 걸세.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자네의 앞날에 낀 먹구름은 내가 이 주먹으로 다 날려버렸으니 이제부턴 웃는 일만 남았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지 않은가. 자네가 내 철학관 문을 두드린 그 순간부터 이미 하늘은 자네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야.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자네의 빛나는 내일이 증명해 줄 것이네. 처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막혔던 운명이 뚫리며 터져나오는 기쁨의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처자를 태운 차가 저택을 떠나고 저는 홀로 남겨진 마당에서 바지춤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날렵하게 몸을 돌려 무너진 담벼락을 지나며 어젯밤의 사투를 떠올렸습니다. 특수 콘크리트를 박살냈던 제 발등에는 여전히 묵직한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16단 무술가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무술이라는 것은 결국 내 몸을 깎아 남을 살리는 길임을 저는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주먹에 굳은 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지요. 평생을 닦아온 이 힘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밤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운 무도인의 자부심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철학관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장통 할머니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무를 다듬고 어린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그 평범한 풍경이 어찌나 아름답게 느껴지던지요. 세상에 뒤틀린 이치를 바로잡는 것은 거창한 대의 명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박한 행복을 지켜주는 것임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이며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휘둘러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길가의 핀 강아지 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조차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한 조각,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오는 골목길의 정취가 마치 세상이 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철학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향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주 단자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어제 제가 바로잡은 운명의 실타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 부자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살인 교사 혐의와 비자금 장부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그들이 쌓아올린 기업 제국은 사막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놈은 비겁하게도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하늘은 그 비겁함마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놈이 질러대는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다 아버지가 시킨 거야. 저 무당이 재물을 바치라고 꼬드겼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가진 돈 다 줄게요. 제발 살려만 주시오. 비겁한 아들놈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살아온 자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할 줄이야. 돈으로 산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떠나고 권력으로 세운 성은 권력이 사라지면 무덤이 되는 법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은 이제 차디찬 감옥 바닥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공평함이고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입니다. 회장의 그 으리으리한 저택은 이제 압류 딱지가 붙은 채 주인을 잃고 흉가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그곳에 갇혀 눈물 흘렸던 영혼들의 원한이 이제야 비로소 땅으로 스며들어 정화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먼지가 쌓여 빛을 잃을 것이고 탐욕이 가득했던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처절하게 그 공간마저 죽여버리는 법입니다. 무당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남을 해하는 주술을 부리던 그 타락한 기운은 제 타격 한 방에 맥이 끊겼고 신통력이라 믿었던 그 비릿한 마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놈은 평생 어두운 감옥 벽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을 팔아 사람을 죽이고 돈을 챙긴 그 죗값이 어디 가겠습니까? 놈의 눈앞에는 이제 자신이 제물로 바쳤던 여인들의 환영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원혼들의 속삭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쳐갈 놈의 미래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가혹한 하늘의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의 뜻을 왜곡하고 제 욕심을 채우려 한 대가는 이토록 처참한 법입니다. 놈이 모시던 그 검은 기운은 이제 놈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놈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는 서울응밭에서 주웠던 그 낡은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은빛 광채가 사라지고 평범한 나무 조각처럼 변해버린 비녀를 보며 이 물건이 나를 부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여인들의 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술가의 손을 빌려 마침표를 찍고 싶어 했던 것이겠지요. 저는 비녀를 소중히 보자기에 싸서 깊은 산사로 향했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내딛는 발걸음마다 마음속에 짐이 하나둘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산사로 향하는 길목마다 핀 들꽃들이 마치 그 영혼들의 미소처럼 화사하게 저를 반겼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마저 억울한 사연들을 씻어 내려가는 정화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잘했다는 칭찬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산사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불상 앞에 비녀를 내려놓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눈을 감으니
30년간 제물로 바쳐졌던 여인들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무예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먹으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막힌 명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저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마치 영혼들의 고맙다는 인사처럼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게나. 그 지옥 같은 저주는 내가 이 주먹으로 다 부숴버렸으니 다시는 누구도 자네들을 괴롭히지 못할 걸세.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랑받는 고귀한 운명으로 태어나 마음껏 웃으며 살아가게나. 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정성스레 삼배를 올렸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온몸의 기운이 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법당 안에 가득한 은은한 향, 냄새가 제 영혼까지 씻어내주는 듯했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정해진 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덕을 쌓느냐에 따라 흉한 살도 길한 기운으로 변할 수 있는 법입니다. 회장 부자는 재물을 얻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버렸지만 결국 얻은 것은 영원한 파멸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착한 처자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기에 저라는 인연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의 진정한 가르침인 인과응보의 이치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나쁜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일 뿐입니다. 사람의 길은 결국 스스로 닦아나가는 것임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보고 있고 땅은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자국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서울흥의 농부이자 사주 상담가로 돌아갑니다. 16단의 화려한 무술은 다시 몸 깊숙이 감추고 흙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호미를 들고 밭을 갈 때 느껴지는 흙의 정직함이 저택의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저 나이 든 영감이라 하겠지만 제 주먹에는 여전히 불의를 심판할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밭고랑 사이에 핀 풀 한 포기에서도 생명의 위대함을 배우며 저는 저만의 도를 닦아나갈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흙을 일고 결실을 맺는 그 평범한 노동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사주 개척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아침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딘가에서 돈과 권력을 믿고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무리가 있다면 이 늙은 무예인의 주먹은 언제든 다시 불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숨지 않습니다. 뒤틀린 세상의 팔자를 바로잡아야 할 때 저는 언제든 여러분의 곁에서 주먹을 쥐고 서 있을 것입니다. 무술가의 도리는 강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약한 자를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70이 넘었어도 불의를 보면 끓어오르는 이 기계만큼은 청년 못지 않습니다. 16단의 공력이 단순히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오면 저는 지체 없이 나설 것입니다. 제 주먹의 타격감은 낡았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정의의 무게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그 착한 처자의 후일담도 들려왔습니다. 저택에서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명희님, 이제야 제 삶이 빛을 찾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라고 웃으며 말하던 처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자네의 그 맑은 기운이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할 것이네. 가끔 철학관에 들러 차 한 잔 나누기로 했으니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가고 선한 인연은 남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바랐던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결말입니다. 그 처자의 앞날에 이제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것이며 제가 뚫어준 그 길 위로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팔자에도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지하실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고 남을 위해 덕을 쌓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벽을 부수고 구원해줄 따뜻한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스스로 돕는 자를 버리지 않는 법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고 겨울이 길수록 봄꽃은 더욱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선한 기운들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봉산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주에 담긴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30년을 끌어온 처성인묘의 저주를 끊어낸 봉산명인의 여정은 여기서 마칩니다.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는 이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롭고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이 봉산이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봉산명인 사주소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땅의 정의를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통쾌한 사주와 무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뒤틀린 사주가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저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강력한 무력과 정교한 사주풀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사주에 맑고 화창한 봄 기운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이 봉산이를 찾아오십시오. 주먹으로든 사주로든 여러분의 앞길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봉산명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설은 끝나지만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인연에서 더욱 뜨겁고 명쾌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작가님, 에필로그 서울흥의 검은 안개, 끝나지 않은 처성인묘의 저주. 텃밭 가꾸는 평범한 중년 농부인 줄 알았나? 내 눈은 속여도 내 주먹의 감각은 못 속인다. 감히 내 앞마당에 검은 마력을 뿌려? 서울흥의 새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전 그 지옥 같던 재벌가 지하실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투를 뒤로하고 돌아온 뒤로 저는 줄곧 이 작은 텃밭에 매달려 지냈습니다. 비녀가 빌려줬던 그 초월적인 실력은 이미 조선의 기운과 함께 거두어갔으니 이제는 그저 흙 묻은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의 사주 상담가로 남으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술가에게 흙을 만지는 일은 정권을 내지르는 것보다 더 마음 편한 수행입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푸른 잎사귀와 결실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밭고랑 사이로 길게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제 거친 손등과 굳은 살 박힌 마디마디를 따뜻하게 어루만질 때면 세상의 모든 원한과 피비린내 나는 살기도 다 잊힌 듯했습니다. 저는 호미 끝에 걸리는 흙의 감촉을 느끼며 깊은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맑은 공기가 온몸의 혀를 뚫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중년 무예인의 몸은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 편안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낡은 삼각대에 세워두고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서 이렇게 서울흥 산자락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과 인생 사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말입니다. 텃밭의 푸른 기운을 시청자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인님, 배추가 아주 실하네요. 사주 명인이 농사까지 명인이시네. 채팅창에 쉼없이 올라오는 정겨운 응원 글들을 보며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선시대 무술가로 살던 그 팽팽한 긴장감, 언제 어디서 칼날이 날아올지 몰라 밤잠을 설치던 그 날카로운 감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중년의 농부이자 이웃집 아저씨 같은 상담가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굽혔던 허리를 펴며 구슬땀을 닦아내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흙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대지가 내게 건네는 감사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삶의 평안을 얻었다고 자부하던 찰나였습니다. 대지의 정직한 숨결을 맡으며 호미질을 하는 이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거대한 해일이 닥치기 직전의 고요한 정적처럼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대지의 기운이 묘하게 뒤틀리고 있다는 것을 제 무술가로서의 직감은 이미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텃밭 한 구석에서 올라오던 맑은 수증기가 어느덧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술가로서 단련된 제 코는 남들이 맡지 못하는 죽음의 냄새를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조차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피부를 찌르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실시간 채팅창을 살피던 제 눈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검은색 아이콘의 누군가가 보낸 짧은 한 줄.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독이 든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명희님, 텃밭 밑에 묻힌 게 상추 뿌리뿐인 줄 아십니까? 아내를 제물로 바치는 그 저주는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말이죠. 킥킥. 글귀가 올라옴과 동시에 멀쩡하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기괴한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 너머로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소음과 비웃음 소리가 서울흥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식처럼 정성으로 키우던 텃밭 한 구석, 푸릇푸릇하던 배추 포기들이 순식간에 시꺼멓게 타들어가며 말라 죽는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충해가 아닙니다. 땅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산 자의 운명을 갉아먹는 지독한 검은 마력의 냄새였습니다. 중년 무예인으로서 평생 사주를 보며 온갖 흉살과 악사를 다 보아왔지만 이토록 순수한 악의의 찬 기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검게 타버린 배추에서는 마치 썩은 살점이 타는 듯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 냄새는 제가 지하실에서 마주했던 그 아내를 제물로 바치는 저주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흙은 이미 생명력을 잃고 검은 잿더미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허, 이놈들 보게나. 감히 이 봉산이의 앞마당까지 기어들어와서 나를 조롱해. 재벌 회장 하나 거꾸러뜨렸다고 이 봉산이가 완전히 은퇴해서 힘 빠진 줄 알았더냐.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카메라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놈들이 보고 있을 카메라 렌즈를 향해 검게 변한 흙을 한 움큼 집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소름 끼치는 냉기. 그것은 제가 지하실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살기보다 더 조직적이고 거대한 악의 냄새였습니다. 이 기운은 땅을 죽이고 하늘을 가리며 사람의 팔자를 강제로 뒤틀어버리는 저주받은 마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흙 한 줌에 담긴 그 지독한 원한이 제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을 파고들어 온몸의 기를 어지럽히려 들었습니다. 놈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바친 잔챙이들이 아니었습니다. 12지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려는 검은 12지신의 거대한 음모, 그 거대한 괴물의 말단 하수인이 저를 도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놈들은 저를 조롱하며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주 명리학의 근간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중년 무술가의 기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놈들은 모릅니다. 무예인의 진짜 저력은 신비한 도구가 아니라 수만 번의 고통을 견뎌낸 이 육신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비웃는 사주라. 중년 무술가 무시하다가 내 놈들 뼈마디가 남아나지 않을 텐데. 내 몸의 초월적인 실력은 거두었을지 몰라도 평생을 단련한 내 무술가로서의 감각과 이 단단한 근육은 오히려 이 분노를 먹고 더 날카로워졌다. 저는 텃밭 한가운데 서서 허공을 향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운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던 전신의 근육들이 다시금 팽팽하게 긴장하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무예인으로서 가장 완성된 이 몸이 기억하는 실전 기술들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저를 비웃으며 12지신의 성스러운 기운을 어둠으로 물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흥 텃밭에 뿌려진 검은 마력은 전초전일 뿐입니다.
놈들의 도발은 오히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습니다. 제 예리한 사주 눈썰미에 전국 곳곳에 숨어든 검은 12지신들의 마수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놈들은 우리 이웃들의 평범한 행복을 갉아먹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세상은 곧 거대한 처성인묘의 지옥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중년 무술가의 피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사주 명리학의 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걸어온 무예의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검은 12지신이라. 그래. 내 놈들이 숨어있는 그 어둠의 소굴이 어디든 내가 직접 찾아가 주마. 무예인이 강호를 떠날 때는 도를 이루었을 때지. 이런 악마들이 설칠 때가 아니란 말이다. 무술가는 은퇴를 선언했을지 몰라도 세상을 정화해야 할 무예인의 사명은 제 사주가 허락하는 한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똑히 응시하며 사자오를 토해냈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그 어둠 속의 눈동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서오릉 산자락을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정체 모를 검은 안개가 제 목소리에 잠시 주춤하며 흩어졌습니다. 은퇴한 무술가의 호미는 이제 다시 사람을 살리고 악을 베는 보검이 될 것입니다. 중년 무술가가 보여줄 진짜 실전 무술이 어떤 것인지 놈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줄 참입니다. 비녀가 빌려준 힘 따위는 없어도 오직 제 몸으로 닦아낸 정권 하나면 놈들의 검은 마력을 낱낱이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제 굳은 살 박힌 주먹이 기분 좋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정의의 사투를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56해를 살아오며 겪은 모든 풍파가 이 한 번의 출전을 위해 존재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화로운 텃밭 방송 중에 이런 험한 모습을 보여드려 참으로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봉산이는 다시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서오릉의 텃밭은 잠시 비워두더라도 우리네 인생 사주를 더럽히는 저 검은 그림자들은 반드시 제 손으로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일상이 저 시커먼 마력에 위협받지 않도록 저 악의 근원을 찾아 박살을 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운명을 비웃는 자들아, 똑똑히 보아라. 중년 무술가 봉산이의 주먹은 아직 식지 않았다. 내 놈들의 그 비릿한 마력을 내 무술가의 발끝으로 낱낱이 지식여주마. 12지신의 이름을 더럽힌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내 놈들의 오장육부에 똑똑히 새겨주리라. 내 놈들이 뿌린 그 검은 마력이 내 놈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게 해주마. 내 발길질 한 번에 내 놈들의 가짜 사주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갈 것이다. 저는 짐을 챙겨 철학관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지는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며 제 출전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검은 12지신, 그 실체를 밝히고 세상을 다시 맑은 기운으로 돌려놓기 위한 은퇴한 무예인의 출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사주가 저 검은 안개에 물들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서오릉 텃밭이 아니라 놈들이 숨어있는 어둠의 본거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무술가의 기계가 여러분의 삶에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올 땐 더 반갑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산명인이었습니다. 출전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